반갑습니다. 저기 학생들도 아이고 저기 이상철 교수 자주 뵙는 연산님이십니다. 저는 뭐 진주서 거의 뭐 태어나다시피 대학까지 진주서 학교를 다녔고요. 사실은 오늘은 이제 진건수 교수님이 45분 동안에 거의 제가 뭐 한 달치 강의를 들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이야기 상당 부분을 하셔주셔서 제가 매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발표를 제가 하는 것보다 성효산 선생님 오셔서 하셨으면 더 좋았었겠지만, 근데 이 건축이 만들어지고 이런 배경 속에 이 원제자가 접니다. 제가 우연히 사유원에서 성효산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공간에서는 둘 사이가 아주 좋았던 관계입니다. 저는 노조위원장이었고 그분은 사주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대척점에서 서 있었지만 늘 이렇게 팽팽하게, 제가 그분과 나란히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제목으로 하겠습니까? 뭘로 하겠습니까? 제가 진주시 총괄건축가로 내려와서 뭘 할 것인가 고민했을 때 이제 세 가지 목표를 세웠던 게, 하나가 우리 건축주의 양식, 건축주의 수준을 높이자. 그래서 공무원, 진주시에 있는 건축사들, 그리고 진주 시민들의 의식을, 건축적 의식을 높이자를 초점을 하나 싶고, 두 번째는 공공시설물들의 수준을 어떻게 향상시킬까. 그래서 합리적 공모 방식을 이렇게 해보자 해서 여러 가지 시범을 거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도시가 어떠해야 되는가. 멋진 건물을, 비싼 건물을 마구 지어내는 것이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품격 있게 만드는 것인가.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건축적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고민으로 제가 친환경 건축, 탄소 발자국 줄이기 이런 쪽에 골몰해서 6년이라는 시간을 장기 집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년보다 더 길었던 세월은 여기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빠른 시간에 이렇게 물러기도록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노력해보고 저는 이 좀 한 건물에 이렇게 몰두해서 이제 우리 신 교수님 이야기한 그 이야기 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는 건데, 우선 도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진주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역사, 지리, 문화, 교육, 인물, 음식 모든 것이 이 도시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을 하나하나를 붙여내면 임진왜란과 농계라는 이런 그 큰 거대 담론에 묻혀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하나 캐내면 끝도 없이 캐지는 도시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흔히 진주는 북평양 남진주라고 부릅니다. 북한에 가면 대동강과 부백로가 있다면 진주는 남강과 촉성로가 있습니다. 6.25 이전에는 국보였었습니다. 촉성로는. 누구나 진주 그러면 제일 먼저 기억하는 역사적 사건은 임진왜란 농계 있지만 건물은 촉성로입니다. 남강물에 매일 세수를 하고 참 어젓하게 서 있는 모습은 많은 화가들, 사진작가들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참 그래서 그런지 이 진주는 또 물의 도시입니다. 한강은 서울을 물의 도시라고 부르기에는 스케일이 정이 별로 안 갑니다. 진주는 참 스케일이 정이 가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물에는 엄청난 그런 상처와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2차 전쟁 때는 이 매군들이 자기들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모든 군이 투입돼서 진주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김신영 장군, 농계, 황진 장군 등이 우리가 역사 인물의 각지의 장군이라는 어른들 정신들이 이 난강을 아직도 도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것의 상징으로 연마다 이렇게 개천 예술제라는 예술제가 벌어지고 있고 유동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은 이런 난강, 물의 정서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서적인 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잘 살았던 도시입니다. 교방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음식이 좋습니다. 오늘 유 교수님 점심 맛있었죠? 네. 진주는 참 센 도시입니다. 그래서 태조 이승계가 저 지방의 먼 곳에서 우리가 통제도 힘든 저 도시에 인물이 많고 센 도시인데 저놈을 어떻게 좀 짓밟자해서 만들어진 근거가 남아있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비봉산과 가마무시입니다. 봉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학대사를 말합니다. 모학대사는 합천 사람입니다. 서울이었는데요. 이 사람 을자죠. 어머니가 노비였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신기가 있었던 분이었죠. 모학대사를 시켜서 진주의 맥을 끊어놨는데
때 봉황을 날려버렸다 해서 대봉산이 이름을 날비자 비봉산으로 바뀌고 그 산에 있는 큰 봉황의 알을 봉암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봉황이 물을 먹고 쉬는 서봉지라는 저수지를 물을 벌벌 끓여버려서 가마못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랬더니 진주 시민들이 봉황이 날아와서 다시 알을 품으라고 봉알자리를 만들어 놓은 다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를 심고 오동나무를 심습니다. 봉황은 대나무 열매를 먹고 산답니다. 이런 난강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진주의 랜드마크는 대개가 난강 주변에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는 랜드마크와 모뉴멘트라는 말을 굉장히 혼용해서 씁니다. 자세히 보면 랜드마크는 뭐 북극성 같은 게 아닌가요?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죠? 그것은 자연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 탑일 수도 있고 이런 랜드마크라고 하면 모뉴멘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 랜드마크에 포함된, 그래서 진주 촉성로는 진주를 상징하는 모뉴멘트이면서 랜드마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고 있는 건 촉성로를 중심으로 내성과 외성이 있고 옛날에 여기 해자가 있었고 그랬는데 외성 있을 때 묻어버립니다. 일본은 진주에 대한 그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외성 때까지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근처에 있는 배영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6.25 때 여기가 박살이 납니다. 진주는. 그리고 진주 도심 내에는 4개의 건물만 기고 남습니다. 촉성로가 음지부 말이 보였다고 해서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국보였던 촉성로는 6.25 이후에 다시 문화재로 이렇게 등급이 낮아질 때 제대로 이 촉성로의 모습이 재현이 안 됐다는 것도 있죠. 두 개의 ing랑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외 지역들 좀 변형을 시킨 거죠. 그런 것들이 다시 국보화되기 힘들게 만들었나 봅니다. 저는 국보라는 개념을 남대문 불나고 세워진데 왜 국보입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서 다시 국보화시킨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를 제가 이게 성효상 선생을 모셨을 때는 진주에 무슨 모뉴멘트 랜드마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린 적은 단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랜드마크, 모뉴멘트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넘기겠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도 여러분들 글을 읽어보면 되고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넘기겠습니다. 크리스토퍼 알렉산더가 케빈 린치가 한 그런 그 모뉴멘트와 랜드마크에 대한 이야기들도 정리를 해놓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상징성과 기억의 중점을 두고 린치는 물리적 실체와 그 사회적 역할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는 차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두 분의 생각을 저는 합친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계의 랜드마크들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건물이라든지 그 나라를 상징하는 단어가 하나씩 튀어나올 수가 있죠. 아까 교수님이 잘 설명하셨으니까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도시에서 모뉴멘트 기념비적 건물의 건축은 어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가? 그 도시의 정체성 확립, 문화적 상징성, 또 그 도시의 관광 자원으로서의 관호, 그리고 그게 하나 있어서 뭔가 편대가 있어서 이 도시를 떠난 사람이 진주 사람들은 너 촉성로 가봤나? 이렇게 해서 거기를 사회적 결속 강화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그리고 미적 공간적 가치를 창출한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잘 입고 가면 기분이 달라지듯이 잘 입은 옷처럼 좋은 건축의 역할을 거기 있지 않는다. 그리고 지역 학생들, 지역 시민들의 교육적 역할, 자존심 회복, 역사적 기억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 진주의 모뉴멘트들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것들을 대개의 모뉴멘트로 그릴 수 있을까? 진주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 현대건축에서는 현대건축 3대 거상의 제자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죠. 오르비제의 제자인 김종우 선생님이 있고요. 미스반델로의 제자인 김종승 선생님이 있고, 그리고 김종우 선생님만 손자쯤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제자였던 요시무라 준조 선생님의 제자죠. 그래서 여기에는 김종우 선생님이 설계한 진주국립박물관이나 김종우 선생님이 설계한 경남문화예술회관이나 촉성로를 주변으로 한, 난강을 주변으로 한 시설들이 진주의 모뉴멘트로 자리를 하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진주에 여기 참 희한하게 2개의 매표수입니다. 수의계약으로 2천만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설계를 하게 되는데 한양대학교 김재경 교수가 설계한 물빛 나루 쉼터와
성효상 선생이 수의계약 계약한 호국마루는 둘 다 매표소가 중심이고요. 매표소 안에 전시관, 홍보관이 있고, 그래서 그냥 기능적 건물입니다. 그런데 강옆에 지어지는 건데 아무렇게나 지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해상공무원 할 규모도 아니고 이미 설계비는 다 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제가 우연히도 미리 사전에 약속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정효산 선생을 사교원에서 만났는데, 선생님 진주 와서 강연함 하시죠. 그랬더니 뭘 내가 강연하나, 일이나 하나 더 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 자리에서 했던 약속은 사나이가 약속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약속이 있고, 김재경 교수는 제가 진주에 총괄 건축가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중에 저를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젊은 건축가 모임인데 늙은 선배 건축가를 찾았으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를 찾아주신 거예요, 한 해. 그래서 거기에서 그 많은 좋은 건축가들에게 제가 약속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실행시킨 게 물빛 나루심터가 있고, 이게 먼저 지어집니다. 제가 좋은 건축을 만들 때는 혼자 힘으로 절대 못하죠, 그죠? 우리가 애가 태어나도 10개월이나 시간이 걸리고 엄마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변의 도움이 있어야 자라면서 이모 고모 선생님의 도움으로 훌륭하게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건축을 결코 건축가 혼자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가 건축 실무 40년 차니까. 그래서 이 건물을 설계할 때 우리 진주시가 건축주로서 해줘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는 건축가는 세 가지 적을 만납니다. 넘겨야 될 이런 고비를 세 가지 만나는데, 하나가 재량권, 두 번째가 뭡니까? 시간, 돈. 이 세 가지를 주면 좋은 건축하는 부분이 됩니다. 물론 좋은 건축가가 설계하겠죠, 애정을 가지고. 그래서 이 김재경 교수가 한 물빛 나루심터는 내년에 교과서에도 실립니다. 저는 교과서 실립을 자꾸 자랑하는데요, 어쨌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을 때는 이게 본인의 노력만이 아니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 응원, 이런 것들이 이런 거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호국마루를 만들 때는요, 어땠을까요? 펜스가 쳐져 있었고요, 이전에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효산 선생이 백지의 그림을 그린 게 아닙니다. 이미 그려진 그림을 고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분에게 통째로 욕을 매기고 있는데 저는 너무 이 상황이 바람직하게 쏘고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주 시민이 건축은 시공자가 그냥 짓는 줄 알지 설계자가 설계한 줄 모르는 사람도 꽤 많았을 겁니다. 성효상은 각성하라, 물러나라. 성효상이 누구지? 이제는 뭔가 이 도시에 건축이 문화로서 인식되고 자리 잡는데 큰 사건이 되어주지 않았는가, 그런 약간의 이런 짜릿함도 있는 그런 사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설계가 10몇 년 전에 돼 있었고, 설계비도 이미 다 썼습니다. 15억인가 넘는 설계비를 이미 썼고, 근데 만들어진 걸 보는 순간에 제가 걱정이 심히 되었습니다. 이 건물이죠. 이게 지금 원래 설계입니다. 화장실과 홍보관이 있고 매표소가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는 순간에 왜 뜬금없이 여기에 88채의 건물이 여기에 있었는데, 짜머집이 있고 옛날에 골목 안에 여관이 있고, 저는 이 인근에 있는 배영국민학교라는 데를 다녔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은행 잎이 떨어지고 6.25 때 부수지지 않는 건물, 원백이는 총탄 자국만 남아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흔적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 학교 건물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학교 출신 건축가들이 꽤 있습니다. 임재용, 이현석 이런 사람들이 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이 건물을 이대로 짓는 건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미 설계비는 다 나가고, 그리고 이분에게 다시 설계를 맡기고 싶었지만 이미 회사의 흔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효산 선생님은 약속을 기억했죠. 진주 한번 오시라고. 그리고 이걸 보여주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딜 모시고 갔냐면 망진산을 모시고 갔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진주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도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도시에 와서 생각한 것이, 첫 번째, 도시를 바꾸는 방법이 시간이 필요하지만 택티컬 어바니즘, 전술적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짓는 것이 상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유휴 건물들, 뭐 거리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보고 점점적으로 이렇게 건축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야 쓸 수 있는 건물들을 생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도시 침술법이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침 하나 잘 놓으면 죽었던 인간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그래서 이 도시에 어디에 침을 넣는 것이 중요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게 첫 번째로 보였습니다. 이 땅은 사이즈가 강화문 역사공원의 도로변 사이즈보다 조금 큽니다. 바젤을 가보면요, 강가에 전부 다 이렇게 리니아한 공원입니다. 뭐 애들이 문화시설들이 있고, 술 마시는 데도 있고, 강수욕하는 데도 있고, 팅글리 뮤지엄 같은 미술관이 있습니다. 뮤지엄들이 있고. 그 도시를 살리는 이 강이라는 이 엄청난 자원 옆에 새겨지는 건물들이 여관이나 주차장 터미널이나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이 생기는 것은 마치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만들어질 때 옴스테드가 그랬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100년 후에는 이 공원만큼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역사와 자연이 아우러지는 시민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쓰임에 초점을 둔 건물이고, 역사성과 문화성을 그 안에 간직하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성현상 선생님은 와서 이 건물의 컨셉을 만들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비난을 하게 된 것은 뭐 자기 복제를 비난하게 했었고, 그렇게 쓰면 김남도님 문화연도 김종욱 선생님 유엔뮤지 출입구죠, 그죠? 자기 복제를 하신 거죠. 나는 어떻게 보면 김재현 교수가 한 것도 자기 복제입니다. 세고로 시발을 복제했습니다. 그때 제가 심사위원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른 땅에 다른 개념으로 지어질 때는 또 다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을 다 자기 복제를 하거나 남의 복제를 하거나 복제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복제하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런 불안하다, 이 펜스가 쳐져 있을 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던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게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상황들이 좀 그렇지 못했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조감도도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발표하고 했는데 관심 없던 분들이 막상 행태를 드러내놓자 이제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뭐 저는 이 상이 그냥 슬픈 일로 느끼시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반성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결정하는, 제가 뭐 책임자도 아니고 제가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저는 진주에 내려온 것은 그야말로 조력자로 내려왔습니다. 조력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없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저에게는 그냥 나쁜 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게 건축을 담론의 장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엄청난 이런 횡재를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일어서는 땅이라고 라이징 랜드라는 제목으로 스케치를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이 선생님이 공모에서도 이런 데 얘기도 했었고 노무현 기념할수도 보여줬던 그런 행태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는 다른 가치라고 본 것이, 이 땅 밑에는 이 공책처럼 역사가 묻혀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좀 더 고려시대가 묻히고, 그 밑에는 통일신라 시대가 묻혀 있었습니다. 파보니까. 그래서 여기 위에 건축이 놓여지는 것은 다시 8채가 넘는 건물을 허물고 지은 뒤에 또 건물이 놓여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건축적 행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절묘하게도 역사의 흔적이 이렇게 공책처럼 있는 쪽으로 살짝 들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땅을 살짝 들어올린 거죠. 라이징 랜드라는 제목으로, 컨셉으로 이렇게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징 랜드를 저는 보는 순간에 저는 기뻤던 것이, 계단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의 해학장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문화의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구나, 여기서 문화가 뽑힐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주 시민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모이기가 좀 쉬운 이런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야외에 늘 해마다 유등축제 때 가보면요, 화장실도 없는 촉순로 근처에서 합창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도 있고 자침도 있고 추위도 필요할 수 있고 이런 곳인데,
그 땅만 살짝 들었습니다. 약 400명에서 600명 걸으는데 꽉 있는 한 800명 넣죠. 네,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작대기를 긋고 평지를 왔다 갔다 할 때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계단 올라가는 순간에 보이는 모습들이 달라지죠. 눈빛이 달라지죠. 그래서 애들에게도 즐거운 공간이 되고,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가서 보면 촉순로 밑에 담장만 보이는 것이 이 계단 끝에 올라가면 촉순로가 보입니다. 우리 건축의 특징은 벽이 아닙니다. 지붕이죠. 서양 건축은 벽이 중심이라면 우리는 지붕이 중심인데, 이게 올라가면 지붕이 이렇게 켜켜이 보이면서 촉순로를 굉장히 극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은 저 밑에 패스되는 길을 통해서 이 광장을 만나게 되고요. 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아까 프랭카드에 보면 나무 뽑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허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쭈고 싶더라고요. 왜 허물해야 되죠? 허물면 어떡하죠? 누가 책임지죠? 여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광장에 나무가 없는 광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늘이 있어야 되고 피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점점 자랄 겁니다. 꼭 필러에서 풍경을 가릴 때가 있다면 잘라주거나 옮겨주거나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거 하나 설계를 맡겨놓고 다른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무 어떻게 심으면 될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바닥에 포장을 어떻게 할까요? 디테일까지 다 이렇게 그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정말 미안하지만 아주 그냥 자비 드리고 그냥 엄청난 일을 시켰습니다. 두고두고 갚기로. 그러나 저는 이미 갚았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이런 프랭카드에 자기 이름을 크게 써주는 이런 행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유저 공원은 이렇게 앞으로 역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에 하도 부르길래 방송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이런 비난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이게 5가지 어떤 이 문제적인 이야기 하는데, 저는 여기에 콘크리트로 지었다라고 해서 문제를 삼았다고 그러면 콘크리트를 안 지으면 뭘로 지으라는 말일까? 그 말이 그렇게 묻는 의미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아마도 촉선도처럼 한옥을 지으라고 얘기 아니었을까. 그런데 근거 없고 뜬금없는 한옥을 지어 넣었을 때 그 한옥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그런 한옥을 짓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보여짐도 중요하지만 쓰여짐에 더 초점을 두자라는 것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가 보면 주변에 이제 좀 문화시설이 들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아마 강변에 이렇게 도로라는 것이 저는 좀 아직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강과 좀 가깝게 접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런 것들은 어떻게 대안이 없었을까 했는데 초기 공모 안에 보니까 저기 지하 통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마 파지 못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유물입니다. 유적이 나오니까 더 이상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만 보고 이렇게 옆에서 아까거리지만 사실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는 참 많은 사연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안을 이렇게 다 실현시키지 못했고, 참 재미난 거는 통일신라 시대 때 저 배수로가 묻혀져 있어서 안 봤지만 지금 6.25 때 박살이 난 도시에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축이, 직교축이 저 배수로와 축과 같습니다.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조각들을 그려오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실현되는 과정에서 저 나무 수종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관심 쓰고, 진주 성 안에 있는 수종들을 바깥으로 가난 끌어내고, 시간이 지나면 도시민과 어떻게 이렇게 어우러져가면서 도시민의 그늘이 되어주고 바람막이가 되어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설계자의 의도대로 다 만들어지지 못한 부분, 아쉬운 부분들 너무 많은 것이 시간이 좀 짧았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아쉬움으로 나갔는데, 저는 건축가의 참 좋은 태도로 보여주고 존경스러웠던 부분 하나는 그 짧은 시간에 참 많은 성의를 깃들어 주시고 여러 차례 내려와서 봐주시고 그랬던 것이 감사했었습니다. 욕도 기꺼이 이렇게 감내해 주신 것도 고마웠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계단 위에 올라올 수도 있고, 그리고 버스킹도 가능하고,
여기는 회랑이 있어서 비 맞지 않고 가면서 촉선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이 회랑들이 마치 전통의 현대적 해법으로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고, 저 담장과의 사이에서 이 길을 훨씬 더 풍요롭고 도로 색깔 리셋 시킴으로 해서 이렇게 활동성을 좀 높여준다는 그런 생각을 만드신 것 같았습니다. 네, 제가 여기 보면, 이게 뭐 동영상인데요. 제가 90초짜리인데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연자가 제라서. 세계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저 계단식이 슬로퍼진 일어서는 땅 위에 올라섰을 때 우리가 이 광장의 활용도가 훨씬 높아진다. 만약에 저게 없었다면 이 광장이 뭐로 쓰일 것인가? 단순히 박제가 된 유물들을 보러 올 것인가?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잘 사용됨으로써 보답하는 게 낫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도시의 어떤 그런 모뉴멘트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설계를 내하고 설계에 초점을 두고 났는데, 저는 잘 사용됨으로 해서 이 공간이 점점 도시민에게 인식되고 외지인에게 방문객들에게 인식되고 하면서 어떤 랜드마크화돼가고 모뉴멘트화돼 가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좀 은유적인 직설적인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분격이라는 것은 직설적으로 뭐 주전자 모양의 주전자 공장을 지을 것이 아니라 그럼 한꺼번에 그 보는 사람의 상상력을 뺏어버리잖아요. 그죠? 상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덜 쏠렸으니까 역사 흔적이 이 땅 밑에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은유적 표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리가 안 나오죠, 그죠? 나는 이게 건축가 성일성의 작품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건축에다 작품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좀 못마땅한데요. 작품이 아니라 작품화 시켜나가는 게 아닐까. 그것은 이제 사용자에 의해서. 그래서 모든 건축은 건축가의 손을 떠났을 때는 나머지 50%는 사용자에 의해서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행입니다. 제 목소리가 나와서. 일단 이 공간은 이렇게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유동축제와 개천예술제 때 이 공간이 활용되는 거 비로소 약간의 안도를 하기 시작했고, 시민들도 많이 동조해주고 이쁘네, 좋네, 잘 사용되네 라고 호응해 주는 분이 많았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좀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친 어떤 그런 신념은 또 다른 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가집니다. 마무리를 저는 흔히 도시를 말할 때 랜드마크나 모뉴멘트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행사를 뭐 지침서에 보면 맨날 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공모를 냅니다. 지침. 랜드마크가 1000개 있으면 어디가 랜드마크인지 못 찾잖아요. 그러면 가장 평범하고 가장 낮은 것이 랜드마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북극성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길을 찾냐는 거죠. 그래서 랜드마크의 의미를 좀 더 조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시때때로 쓰는 게 아니고 랜드마크를 만든 것이 아니고 랜드마크화되어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도시를 기능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상징적이고 이렇게 기념비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것, 눈에 띄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가로등, 벤치, 버스 정류장, 공공장소의 난간 손잡이 이런 거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좋아야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있는데 관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 품격을 지켜내는 것은 오해로 사소롭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속에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저 몇 분 됐습니까? 시간이 딱 됐다. 됐습니까? 네. 민간인 시간을 맞춰야 돼. 네. 맞추겠습니다. 네, 맞추겠습니다.